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로변이 코앞이라 몫이 워낙 좋은 이 상가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구라도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한 번씩 던지곤 해요. 하지만 이곳은 제가 기억하는 한 그곳에서 처음 장사를 했던 그 가게를 빼곤 대부분 들어오면 1년을 채 못 넘기고 망했고, 심지어 실컷 공사를 하고 6개월도 못 버티고 나간 그런 가게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에 장사를 했던 가게가 샤브샤브 집이었고요. 그런데 그 샤브샤브 집도 얼마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는 되게 오랫동안 임대 문의 요 표시가 붙어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 들린 자리라더라, 또는 터가 안 좋다 하는 그런 소문이 맴돌았죠. 그리고 올해 건너 알게 된 제 지인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시국임에도 되게 건재하게 매출을 올리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업종은 비밀로 할게요. 아무튼 그분이 저 상가 자리를 보고는 "야, 저기 자리 좋다" 하시며 자기 가게 2호점을 내고 싶다며 그 상가에 종종 들락날락 했었어요. 주변에서는 귀신 들린 터다, 저기가 보기만 좋지 다 망해서 나온다,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참아라, 이렇게 만류했지만 그분은 장사 어설프게 하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다, 저거 권리금도 완전 거저고 저 자리에서 장사 한번 잘 풀고 나면 터 기운도 바뀔 거다 하면서 호기롭게 그 상가 자리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곤 되게 서둘러서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갔더랬죠. 그런데 하루하루 빠르게 진행되던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되기 직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지인이 갑자기 죽었대요. 제가 듣기로 심장 문제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오픈하지 못하고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시점까지는 제가 실시간에 가깝게 전해들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그곳에 대한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꾸 그 상가 자리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 들어오려고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임대 수익도 줄고요. 게다가 마지막엔 사람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건물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상간에 굿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굿판 당일이었어요. 한창 굿을 진행하던 무당이 갑자기 무언가에 빙이라도 된 듯 몸을 바들바들 떨다가 진짜 너무나도 살벌하게 눈을 부라리면서 건물주를 막 쳐다보더래요. 그리곤 막 손가락질을 하더니 입에 담지 못할 막 험한 욕을 쏟아붓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저주하고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아무도 여기서 장사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막 울고불며 소동이 있었답니다. 그 소동이 있고 나서 들려온 이야기는 더 소름 돋는데요. 그곳에 처음 장사를 했던 가게 있었다고 했죠. 그 가게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었대요. 그러자
그 가게가 욕심났던 건물주가 그 가게 주인 나가라고 하곤 자기가 그 가게를 운영했었나봐요. 처음엔 별탈 없이 잘 되는 것 같더랍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고 새를 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그 상가에 들어오는 가게들은 여지없이 망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한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그 자리에 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된통 당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주에게 쫓겨난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자기의 억울함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 상가가 공식적으로 귀신 들린 상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게 그 건물주도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럼 구판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고요? 아니요. 아직도 임대문이 붙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건물 명의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곤 그 무당이 저 못된 새끼라고 건물주를 욕하곤 돈도 안 받고 떠났답니다. 과연 건물 주인이 바뀔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망해서 나갈까요? 1988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저는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보고 싶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마주하는 영혼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저는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귀신의 존재를 보게 된 것은 2002년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주번이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는 제가 분필지우개를 털다가 일어났거든요. 분필가루를 털기 위해서 교실 창측으로 향했는데 그때 바람이 맞바람이 불고 있어서 저는 교실 복도에 있는 창측으로 나갔습니다. 교실에 있는 창은 창문 아래에 콘크리트로 된 낙하방지 구조물이 있었지만 복도 쪽은 쇠창살도 하나 없이 그대로 창문이었어요. 저는 그 창밖으로 팔을 뻗어서 분필지우개를 탁탁 털다가 복도를 뛰던 아이가 저를 밀친 건지 뭔지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교실이 2층이라서 다행이었지만 몸통으로 추락한 후 2차로 머리를 땅에 찌으면서 현기증 날 때 눈앞이 핑 가려지는 것처럼 점점 시야가 흐려지다가 정신을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귀신이 보인 게. 그렇게 눈을 뜬 저는 온몸이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꼼짝없이 병실 침상 위에 누워 있었는데 누가 봐도 가만히 걸어다니게 놔둘 상태가 아닐 정도로 온몸에 피칠가불한 어떤 남자가 병원 복도를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 침상에서 복도 쪽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복도를 다니는 누구 하나 놀라지도 않는 기색이라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기 방금 피 흘리고 걸어간 사람 왜 그냥 놔두는 거냐고요. 그러자 엄마가 누구? 하며 복도 쪽을 한번 보고 들어오셨는데 그런 사람 없었다며. 오히려 제가 충격으로 인해서 헛것을 보는 줄 알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귀신이었음을 확신하기에 중학생의 추론 능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그런 사람을
그냥 다니게 놔둘 리가 없었고, 무엇보다 그날 저녁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오늘 오후에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온 남자가 오자마자 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퇴원 이후 학교에 돌아가서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고 지금까지도 저는 의도치 않게 귀신을 보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말했죠? 아직까지도 적응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막 튀어나오고 하면 엄청 놀래듯이 귀신이 보이는 것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혼자 놀래거나 허공을 바라보고 할 때면 학교 친구들은 제가 창문에서 떨어진 뒤로 미쳤다고 수근덕거리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눈엔 분명히 보였다고요. 고등학교 음악실 천장에서 입을 잔뜩 벌리고 선생님을 내려다보던 여자 귀신, 그리고 버스에서 기사님 핸들을 같이 잡고 있던 어린아이 귀신, 또 한강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귀신까지. 심지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 그 귀신은 제가 사람인 줄 알고 신고까지 했다가 나중에 죄송하다고 잘못 봤다며 연신 사과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이사를 하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을 해가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조금만 걸어나가도 편의점이 있어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날은 편의점 옆쪽으로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뒤쪽에서 뭔가 낙엽 같은 것을 스치고 걷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었죠. 돌담 같은 게 세워져 있었고 그 앞으로는 철조망, 펜스 같은 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로는 덩쿨 식물 같은 게 자라있고 뭔가 풀로 빼곡하게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고양이 같은 게 지나갔나? 생각을 하고 다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싹싹 하면서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나는데 고양이가 지나다녔으면 뭔가 소리가 낮은 위치에서 나야 되는데 뭔가 소리가 높아요. 제 귓전에서 들리는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뒤를 돌았더니 그 담장과 철조망 사이로 어떠한 남자가 마치 그 철조망을 튀어나오고 싶은 것처럼 꽉 낑겨서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엄마야! 하고 소리를 깍 질렀고 그 순간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자 편의점 앞마당에서 청소하던 야간 알바분이 뭔 일 있으시냐고 저한테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니에요 이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귀신을 봤다고 하면 또 새로운 동네에서까지 미친년 취급 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그분이 혹시 저 사이에서 뭐 보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거 뭔데요? 하고 물어보자 자기도 여기서 야간 알바 6개월 넘게 하면서 저 사이에서 몇 차례나 귀신을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말곤 손님도 사장님도 전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밤마다 무서웠대요. 그리고는 혹시 제가 실례한 거 아니냐며 아차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대충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엔 편의점이 자리 잡은 위치가 원래 귀신이 다니던 길목을 막아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그 편의점이 없어지고 야식집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귀신의 모습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 그곳에서도 계속 야간 일을 하고 있다면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목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1인칭화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귀신 보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희 반에 자기가 귀신을 본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일단 가명으로 진호라고 할게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얘가 만약에 애들이 엄청 호감 가지게 생긴 얼굴이었다면 아마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얘 생김새가 우리가 흔히 하는 약간 오타쿠적인 그런 외모예요. 게다가 맨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물으면 막 귀신 타령만 해요. 귀신이 보인다 어쩐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안 놀아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고 막 혼자 놀라면서 몸을 떨기도 하고 혼자 허공을 보면서 막 시선을 옮기기도 하니까 애들이 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죠. 학기 초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얘랑 자리를 앞뒤로 앉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진짜 얘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 진짜 귀신을 보냐? 뭐 어떻게 보냐? 또 뭐 귀신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걔 말로는 자기는 진짜 귀신이 보이고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표정이나 움직임 혹은 분위기 같은 걸 보면 아,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제가 어린 나이에 쉽게 궁금해할 수 있는 뭐 사람과 귀신이 부딪히면 서로 통과하면서 지나가냐, 사람을 공격도 하냐 하며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진호는 자기 엄마가 무당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의 말소리를 듣거나 사연 같은 건 전혀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저는 진호와 많이 친해질 수 있게 되었고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기라서 물론 어른들 가지고 다니는 되게 오래된 그런 휴대폰들은 있었어요. 근데 뭐 보급형으로 애들이 막 문자 주고받는 그런 핸드폰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끝나기 한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로 진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때 진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랑 같은 반에 세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계약하고 나서 세영이가 학교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우연히 세영이네 가족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영이보다 한참 커 보이는 좋기 20대는 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세영이 목에 목마를 타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귀신 같다 하는 확신이 들었대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보통 귀신이 그렇게 사람한테 따라붙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다시 지나고 개학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이미 소문이 났던 건지 교실에 나오자마자 막 애들이 죽상이 되어 있고 일부 여자애들은 막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교탁 앞에서 막 펑펑 우시더니 세영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막 이런 식으로 세영이의 죽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영이가 죽었다는 게 계약하기 한 일주일 전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진호가 약간 무당처럼 아주 신통한 녀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 며칠 정도 지났어요, 계약하고. 근데 어째선지 진호가 학교에서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파? 하고 물어봤는데 그저 대답도 없이 그냥 힘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왜 그래? 또 뭐가 보여?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갑자기 정색하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입으로 갖다 대더니 쉿 하면서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을 그대로 따랐고 방과 후가 되어서야 진호가 입을 떼는데 전에 버스 타고 갈 때 봤던 세영이 목 위에 타고 있던 그 여자가 교실에 들어와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애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누구 하나 데려갈 것 같은 아주 살기 가득한 얼굴이라 자기도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학교 생활을 지속을 하다가 중학교 졸업 후에 서로 고등학교를 멀리 가는 바람에 진호랑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동창회 하는 자리에서 진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근황을 물었는데요. 진호는 고등학교 3학년쯤 될 때부터 항상 보이던 그 귀신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동창회다 보니까 그 당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진호가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당시 저희 교실에서 본 그 귀신이 아마 원한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사람을 데려가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마 세영이네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가의 원한을 샀고 그 원한으로 인해서 그 원한 산 가족의 전체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아마 세영이를 데려갔고 아마 여기에는 세영이의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같은 반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와도 얽혀있는 이야기라서 그 원한 때문에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영이 맑아서 어렸을 때 막 뭔가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애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애가 2돌 정도 되었을 때 일인데요. 그때는 이제 막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붕붕, 사과 뭐 이런 정도로 한 단어씩 말을 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분명 여름이고 한낮이라 햇볕이 엄청 쨍쨍했는데 그 정자의 그늘이 엄청 깜깜했습니다. 뭔가 지나치게 깜깜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요. 하지만 단지 어둡다 그뿐이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조금 놀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정자 옆을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잘 걷다가 멈춰서는 그 정자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손가락으로 정자 안쪽을 가리키면서 아줌마,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저 순간 소름이 끼쳐서 얼른 와 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아이를 부르는데 아이는 계속 아무도 없는 그 정자를 가리키면서 아줌마,
아줌마 하며 정자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미야 빨리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거짓말로 장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머리가 굵을 때야 하는 거지 두 돌 때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정자에서 아이가 본 그 아줌마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던 사촌 동생이 그날 밤 꿈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벽장문이 열리고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진 아줌마가 머리를 내밀고서는 자기를 노려보더랍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번에는 아이가 외할머니와 함께 외할머니 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왔다 하며 웃더랍니다. 그때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쯤 지났을 때인데 할머니가 어디?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 옆에 하며 손가락으로 할머니 옆을 가리키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었대요. 그래?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하니? 깎아 사줄게. 초콜릿.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근데 그 뭐하니? 하는 말이 원래 친정아버지께서 자주 쓰시던 말이거든요. 항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뭐하니? 하며 물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가 어려서 제가 아직 초콜릿은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초콜릿 뭐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손자보고 싶어서 다녀가셨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아이가 세 돌 때인데 그 당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아는 동생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 동생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때 남자친구가 생겨서 덩달아서 친해진 건데 자주 놀러 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와도 친하게 지내고 아이도 그 커플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 여동생이 먼저 우리 집에 놀러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식사 시간도 되고 해서 남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뒤늦게 집에 와서는 뭔가 표정도 안 좋고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완전히 힘 빠진 목소리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고 난 사람이 이어폰을 꽂고 보지도 않고 길을 건너다가 그대로 치였다고 했어요. 물론 그 현장은 피가 엄청 낭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현장 목격자라 경찰서에서 와달라고 해서 다음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때 걔 표정이 되게 많이 지쳐 보이고 심란해 보여서 위로해주면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애가 제가 밥을 먹자고 하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애한테 해맑게 웃으면서 콩밥 먹을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날 콩밥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가 화들짝 놀라면서 전혀 웃지도 대답도 못하고 뭐? 하며 애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가 다시 콩밥
콩밥 먹을 거냐고 하며 물어봤습니다. 그 후 거의 1, 2년이 넘게 지나서야 그 전말을 알게 되긴 했지만 사실 제 아이가 콩밥 먹을래? 하고 물어봤던 그날은 그 남자의, 그니까 그 아는 여동생의 남친이 버스 사고의 목격자가 아니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서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사고 이야기는 모두 지어낸 이야기였던 거죠.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가 6살 때 저녁에 급하게 제가 밖에서 직거래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언제 와? 엄마 가지마. 이러면서 아이가 자꾸 울먹이면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올 거라고 어르고 달랜 뒤에 얼른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애가 맨발로 뛰쳐나와서는 문에 서서 엄마 차 조심해 하고 또 엄청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고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진짜 애가 울먹이면서 엄마 차 조심해 이렇게 엄청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차를 타고 출발한 뒤에 골목에서 나와서 집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좌회전 신호가 떠서 앞에 좌회전하는 차를 따라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며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앞차를 박은 거예요. 저는 평소와 같이 좌회전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난 건지 지금도 의아합니다. 아무튼 제가 사고를 내긴 했는데 아이가 엄마 차 조심하라고 소리치던 게 아직도 귓전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한 지 5분 정도도 안 지났는데 난 사고였거든요. 앞 차주분께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보험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2018년도까지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그 당시 일하다가 만났던 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근무한 지 8개월 차쯤 되었을 무렵에 방을 구하겠다며 제게 직접 연락이 왔던 한 20대 여성 손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 느낌의 집들보다는 오피스텔처럼 좀 깔끔한 집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 서면 쪽에서 손님이 말씀한 조건에 맞는 방을 몇 개 추려놓았고 그리고 이틀 뒤 손님과 만나서 방을 소개해드리러 출발했습니다. 제가 처음 손님을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은 그저 20대 초반? 파릇파릇한 대학생 여자애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 건물들을 들러 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시 제가 추려서 준비해둔 방이 6개였는데 이미 3번째 방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 방들이 더 마음에 들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음 방들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5개째 방을 볼 때였어요. 그 5번째 방은 저도 처음 가보는 방이라 손님 방 구경 시켜드리면서 저도 그냥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손님이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방은 서면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매물이었는데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 들어오세요 하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이 여성 손님이 중개사님 얼른 나오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묻자 저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전에 봤던 그 집으로 할게요. 이러면서 좀처럼 그 문 쪽으로 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을 닫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방 더 안 봐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봤던 그 집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봤던 그 집을 다시 한번 들려서 보고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손님이 가신 뒤에 사무실에서 우연찮게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동산도 사람이 일하는 그런 조직 집단이잖아요. 손님이 가고 나면 계약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는지 또는 진상 손님의 뒷담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때가 있는데요. 그날 제가 다른 직원한테 오늘 오신 손님한테 무슨 방들 보여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아까 그 일이 떠올라서 아참 그런데 땡땡 오피스텔 방 보여줬는데 기겁을 하곤 안 본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 말을 들은 그 직원이 땡땡 오피스텔? 혹시 5층 갔냐? 하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500 몇 호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대뜸 저한테 던지는 말이 거기 1년 전에 그 방 세입자 자살했었어 이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문득 손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고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 손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건 그분의 이삿날이었습니다. 제가 계약서 쓸 때 여자 혼자니까 이사하는 날에 무거운 짐 옮기는 걸 좀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당일에 그분과 다시 만나서 무거운 짐 옮기는 걸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그 손님께서 고맙다면서 저녁을 한 끼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반주를 걸치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손님에게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저번에 방 보시다가 왜 저한테 갑자기 나오라면서 화들짝 놀랬냐고요. 그랬더니 눈이 땡그랗게 커지면서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도 그 방 처음 보러 간 건데 손님이 저보고 막 나오라고 화들짝 놀래니까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면 방에 무슨 이상이 있나?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사무실 직원과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우리가 봤던 방에서 1년 전쯤 세입자가 자살했다고 하더라.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솔직히 손님께서 진짜 그 귀신이라는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손님이 그랬구나 하며 사실은 자기가 귀신을 볼 줄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날 놀랐던 이유를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 세 번째 방을 보러 갔을 때 제가 방으로 먼저 들어간 뒤 손님에게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등 뒤로 얼굴이 파랗다 못해 보랏빛의 남자가 무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기쁘다는 듯이 막 박수를 치며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소름 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손님과 헤어진 뒤에 한동안 저희 부동산 직원들과 이 이야기가 화두거리였는데, 보통 집주인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뭐 그런 자살 사고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제 후배 이야기예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후배든 친구들이든 뭐 결혼한 애들도 있고 뭐 자기 일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후배가 지금 칼국수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죠, 제가 알기로 얘가 원래 신내림을 받았어야 하는 그런 팔자래요. 집안에서 뭐 신줄이 내려온 건지 뭐 저도 그런 무속적인 건 잘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예전에 듣기로 얘가 원래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팔자였고, 또 얘가 어릴 때부터 귀기를 느낀다든지 귀신을 목격한다든지 본다든지 이런 좀 특수한 능력이 있는 그런 후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완전히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만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배가 고향이 경상도 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적에 그 동네에 아주 친한 단짝이 하나 있었대요. 여자 단짝인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단짝인 여자애들, 남자애들을 꼬마신랑 꼬마신부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뭐 그렇게도 어른들이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후배가 이름이 성씨가 장씨예요. 그리고 단짝이었던 그 여자애가 정씨였는데, 지금부터 이제 후배는 그냥 후배라고 하고 그 짝꿍 여자애는 정씨라고 할게요. 때는 이제 후배가 6살에서 7살 무렵이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대요. 아주 추운 겨울에 후배랑 짝꿍 정씨랑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하루는 손을 잡고 그 근처에 있는 한 호수에 빙판으로 갔대요. 어린 친구들이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물 얼면은 그 위에 빙판에 한 번씩 다 올라가 보고 싶은 호기심.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그 눈이 소복히 쌓인 빙판 위를 이제 천진난만하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후배가 말하길, 딱 어느 순간 그 빙판 위를 걷고 있던 어느 순간에 지금 생각해도 본인이 이게 어린아이가 느끼기에는 좀 지나치게 예리한 어떤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본인이 딱 느낌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때는 그 정씨라는 애가 이미 후배가 서 있는 자리보다 훨씬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고, 그때 그 정씨가 후배를 바라보면서 빨리 이리 와 하면서 손짓을 하더래요. 근데 이미 뭔가 수상쩍은 기운을 느낀 그 후배는 자리에 서서 난 안 가겠다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었대요. 반대로 이제 후배는 오라 그러고 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씨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막 후배한테 손짓을 하더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후배가 뭔가 그 기운에 압도가 된 건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후배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자 그 빙판 한가운데 서 있던 정씨의 표정이 갑자기 막 어두워지더래요. 얘가 방금 전까지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오라고 하던 친구가 이렇게 어두워지더래. 그러면서 그 정씨 뒤로 뭐가 보이더래요. 잘 보니까 방금 전까지는 없던 한 여인이 서 있더래요. 정씨 뒤에. 그래서 후배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저 사람 뭐지 하면서 딱 이렇게 멈춰 쓴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씨가 서 있던 그 주변 빙판이 정씨랑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여인과 함께 그대로 물속으로 꺼졌대요. 푹 하고 꺼지더래. 후배가 곧바로 그 정씨네 집에 가가지고 정씨 친구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저기 빙판이 꺼져가지고 애가 잠겼다. 그래가지고 그 정씨 아버지가 막 허겁지겁 빙판으로 달려가가지고, 이미 갔을 때는 저체온증도 있었고 애가 호흡도 못해가지고 익사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아버지가 그 시신 주검을 수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죽은 사망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현장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이제 그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후배가 어릴 때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경찰이 후배한테 와가지고 유도신문을 하더래요. 이거 너가 밀어서 빠뜨린 거야? 이거 너가 뭐 밀었어 안 밀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마치 후배가 민 거 아니냐는 듯, 너가 밀고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냐
말해봐. 뭐 실수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유도신문을 했대. 당연히 후배는 아니라고 했죠. 아니기도 했고. 그렇게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 세례들을 받다가 결국 이제 현장 검증을 하게 됐는데 그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 뒤에 결백을 입증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때문에 그 경찰들이 후배의 말을 믿었을까요? 바로 그 빙판 위에 쌓여있던 눈 있죠. 거기에 남겨져 있던 발자국 때문에 이 후배가 누명을 벗은 거예요. 그 정씨 뒤에 서 있던 의문의 여자는 수살기였고요. 근데 아직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 후배가 말하길 그때 물에 빠져 죽은 그 단짝 정씨 있죠. 그녀의 홀령이 지금도 자기 어깨에 붙어 다닌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 여자애가 아직도 나한테 붙어 다닌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릴 때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뭔 소리야. 설령 있다고 쳐. 왜 안 보내? 이렇게 하고 물었더니 이 자기한테 붙어있는 얘가 자기를 도와주는 홀령이래요. 그래서 구태여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칼국수집 장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네 칼국수집 장사 엄청 잘 되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술집이나 아니면 음식점 장사할 때 그 가게 안에 붙어있는 귀신이 있으면은 손님 막 끌어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저는 그 정씨의 영혼이 이 후배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솔직히 제 후배네 칼국수집이지만 제가 먹어봤을 때 딴 집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맛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왜 이렇게 잘 될까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한 가지 더 의아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후배 있잖아요. 얘가 지금은 와이프랑 별거 중인데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죽은 정씨하고 성만 틀리고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둘이 별거 중인데 이 둘을 좀 떼어놓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또 여담인데 별거 중인 와이프의 동생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동생도 어릴 때 빙판에서 익사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것도 똑같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모두 100% 실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의 이야기 다른 것도 많이 가져와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어떤 쇼츠 영상을 봤거든요. 공포방송을 하는 유튜버는 아닌 것 같아요. 낚시 유튜버 같은 건지 캠핑 유튜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쇼츠에서 봤거든요. 어떤 남자가 혼자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 설치해놓고 뭐 물속 어디 가다가 이렇게 발이 미끌렸는지 뭔지 빠졌나봐요. 그래서 물 밖에 나와가지고 뭐 아는 지인이랑 전화하면서 나 어디 뭐 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기 오늘 혹시 여기 계속 계실 거냐고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앵글 밖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랬더니 계시는 게 좀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좀 여기 안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제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좀 느끼는 그런 사람인데 아까 빠지셨잖아요. 근데 뭐가 뒤에서 등 떠밀더라고. 이게 그냥 그 잡힌 거예요 방송에. 그거 유튜브 쇼츠에 누구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쇼츠 넘기다가 봤는데 약간 리얼로다가 담겼더라고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공포썰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만큼은 진짜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저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고 좀 신기하구나 요 정도 생각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봐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저는 영감이나 영역 이런 건 전혀 없고 명확한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한때 영안 같은 게 뚫려 있었다는 거 그것에 준하는 경험을 한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이제 아버지 쪽 친척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셋째 작은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분 간병을 저랑 저희 어머니가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은아버지도 아들 내외가 있고 와이프가 있었지만서도 부부관계랑 부자관계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의 도리라 그런지 작은어머니께서는 이제 상 치를 때 손님 받는 역할은 해주셨는데 그 작은아버지 아들이
끝까지 끝끝내 상주를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친가들 식구들한테 떠밀려가지고 상 치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상주를 섰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상조회사라든지 장례식장 같은 게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을 저희 집에서 치렀습니다. 네, 닷새 동안. 그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던 때가 완전 한여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좀 더울 때였거든요. 근데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셋째 작은아버지의 유체, 그러니까 시신을 집에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냄새 나지 말라고 끊이지 않게 향을 피워야 했고, 제가 주기적으로 그 알코올솜 그 유체 몸에 묻혀가지고 막 몸도 닦아드리고 했어요. 안 그럼 썩으니까, 냄새 나니까. 아무튼 그렇게 닷새간의 상을 치르고 마지막에 작은아버지를 묘에 묻고 난 저녁에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지금도 조금 의아한 게 그냥 머리 대고 잠들 때까지 좀 시간은 걸려도 잠 들고 나면은 뭐 꿈 같은 거 전혀 안 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꿈을 꿨는데 아주 짧은 꿈이었는데 완전 기억에 콕 박히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떤 꿈이었냐면 주변이 엄청 밝아요. 그냥 뭐 순백색에 그냥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엄청 그냥 하얗고 맹하잖아요. 그런 배경이었는데 제 건너편에 누가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작은아버지인 거예요. 돌아가신 셋째 작은아버지. 근데 되게 밝게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모두한테 난 좋은 곳으로 간다고 전해라. 좀 부탁한다. 이러면서 약간 좀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말 하고 제가 꿈에서 깨기 직전에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냐면은 그리고 고생 좀 하렴. 이러면서 고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생은 무슨 고생? 어차피 상 다 끝난 마당에? 그래서 그냥 고생했다 이 말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꿈이었지만 가족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가족들한테 작은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자기 좋은 곳으로 가니까 가족들한테 전해달라 하더라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족들은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좋은 데 갔으니까 하며 이렇게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였어요. 그 시점부터 제 인생이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평범하게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풍경 볼 때 아니면 사물 볼 때 그냥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풍경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보였어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눈에 보이면 안 될 게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장례식 끝나고 한 몇 달 지나서였어요. 하루는 제가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랑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목이었는데 이제 골목이 좁은 골목은 아니고 도로 양쪽에 차는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차 다니고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길목이었는데 여자친구 데려다 준다고 저녁에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골목 구석 어귀에 어떤 남자아이가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울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근데 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남자아이한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제 허리 숙여가지고 얘, 뭔 일이야? 길 잃었어? 하고 말을 걸었는데 이 아이가 대답하기로 엄마가 더 이상 날 보러 오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들었을 때도 대답이 좀 이상한데 저는 엄마가 애를 잃어버리고 지금 못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도 엄마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가 미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형이랑 경찰서로 가자, 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같이 경찰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허리 펴고 뒤를 돌았는데 여자친구 표정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겁에 질린 눈으로 절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예를 들어서 얘가 왜 이래 막 어이없는 그런 표정이라기보다는 진짜 겁에 질려가지고 야, 또 뭐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 지금 울고 있잖아. 엄마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경찰서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서 있던 곳에 번갈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완전 막 진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야, 거기 누가 있다 그래? 너 농담하는 거지? 저는 여자친구가 하도 그렇게 떨고 겁을 먹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저는 그 동네 제가 살지 않아서 몰랐는데 예전에 그 골목에서 차가 그렇게 세게 달리면 안 되는데 막 차도 쌩쌩 달리고 있었고 그 애도 차가 온다고는 생각 못하고 골목 뛰놀고 있다가 거기서 차에 받쳐서 그대로 죽었대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자친구는 거기가 자기네 집 가는 길목이니까 그 자리 볼 때마다 이제 애기가 죽었던 곳, 사고 났던 곳 알고 있었던 건데 제가 되게 태연하게 가가지고 무슨 일 있어? 뭐 엄마 찾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 여자친구는 겁에 질려가지고 너 뭐하냐고 막 물어본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 말씀드릴 게 다른 무서운 이야기나 사연들 보면은 진짜 막 귀신들이 놀래키고 막 무섭게 하고 겁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모든 게 평범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고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반응을 평범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저는 딱히 눈에 튀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살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리만치 사람들이 가끔씩 막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막 이렇게 흘겨보거나 막 뒤돌아보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뭐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해였어요. 제가 학교 등굣길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학교 가다 보면은 이제 도로 앞에 문구점이 있어요. 근데 이 도로가 뭐 버스라든지 택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찻길 도로였는데 그 문구점 앞 도로 중간에 어떤 형이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생김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머리는 제 꽁지머리였는데 체구가 되게 마른 형이었어요. 근데 그 등굣길에 찻길 중간에 그렇게 앉아있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형한테 말을 걸었어요. 형, 거기서 뭐해요? 다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형의 돌아오는 대답이 나도 모르겠어. 오토바이 타고 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거기 앉아있으면 위험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형이 그냥 그러게? 이러면서 웃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데 보면은 문에 사람 오고 가고 할 때 딸랑딸랑하는 울리는 종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열리는 소리가 나서 뭐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나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문구점 주인 아줌마야. 아줌마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그 아줌마 또한 뭔가 벙찐 표정이랑 아직도 기억나요. 되게 파르르까진 아닌데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얘, 너 뭐해? 학교 가야지. 그래서 나도 뭐지? 나만 보이나? 뭐지? 저거 귀신인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등교해가지고 제 짝꿍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등교하고 있는데 어떤 형이 그 중간에 그렇게 앉아있더라, 도로에. 근데 막 문방구 아줌마도 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 떨면서 학교 안 가냐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짝꿍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막 좀 노는 거 좋아하던 형 중에 하나가 헬멧도 안 쓰고 거기 달리다가 그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대요. 그래서 그걸 봤던 애들 사이에서는 진짜 형이 막 몇십 미터 날았다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사고로 되게
좀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고였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내색은 안 했는데 왜 나만 몰랐지? 하면서 그럼 내가 이거 또 뭔가를 본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이후로 그 다음번에 영혼 같은 걸 본 게 군대에 있을 때예요. 그날 제가 불침번 서고 내무실 인원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원 보고할 때 이제 저를 제외하고는 21명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당직 사관한테 22명 이상 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사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너네 다 해서 21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았냐? 다시 세어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인원 체크를 했어요. 그 내무실 애들이 다 코를 골면서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제가 안쪽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원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저를 제외하고 21명인 거예요. 다시 세봤는데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애들 얼굴이나 이제 생김새를 체크하면서 누구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저 구석지에서 이러면서 되게 낮고 굵은 웃음소리가 나는데 거기 누워있던 그 웃음소리를 내던 남자애가 갑자기 눈앞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구름 사라지듯이. 그 순간 어떡하지? 나 지금 사관한테 존나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당직 사관 말대로 21명이 맞는 거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다시 정정보고를 했어요. 정정보고를 했는데 웬일인지 그 당직 사관이 저를 아예 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았어. 너처럼 가끔 그런 애들 나와. 거기 옛날에 한 놈 자살했거든. 선임놈들이 다구리 못 이겨가지고 한 5년 전쯤인가? 한 놈 거기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직 사관이 제가 귀신을 본 것도 본 건데 그런 애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5년 전에 그렇게 다구리 맞다가 못 이겨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소름 돋더라고요. 네. 사람 죽은 얘기를 저렇게 마치 있을 수 있는 얘기처럼 너무 평범하게 하길래 그게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저 정도로 막 혼령 같은 거랑 소통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달래주거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뭘 그런 걸 퇴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망자 이야기를 듣고 해소해주고 그런 건 전혀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영혼은 보이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찌할 도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작은아버지가 그때 꿈에서 나와서 고생하렴 하고 말했던 게 이런 걸 나한테 지금 암시를 준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요거 조금 마지막으로 봤던 이야기는 좀 가여우면서도 되게 소름이 돋거든요. 저도 직접 제가 목격한 게 귀신뿐만이 아니라서 더 소름 돋는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인데 아무튼 하루는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고 있던 곳이 그 창문 쪽이랑 가까운 쪽이었어요. 근데 그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뭔가 제가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묘한 냄새랑 그러면서 동시에 아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운동을 멈추고 뭔 일 있나? 하고 창밖을 봤는데 한 끼케야 우리 생각하는 어린 초등학생? 초딩? 한 8살, 9살? 한 그쯤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애가 무릎 감싸고 앉아있는 자세 있죠.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외롭게 혼자 이렇게 무릎 감싸고 앉아있는 그런 자세. 딱 그런 자세로 무릎 감싸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당시 헬스장이 있던 위치가 그렇게 층이 높은 층고가 아니라서 제가 창문 사이로 애기가 울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얘야,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위에서 나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눈은 동그래져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애가 대답을 안 하길래. 얘, 무슨 일이냐고 하고 물었는데 그제서야 이 여자애가 이제 막 다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옷 안 갈아입고 그 헬스장 운동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 애가 있는 쪽으로 내려갔는데 애가 여전히 울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 무슨 일이야? 뭐 길 잃었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힘없이 이렇게 고개를 젓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너 여기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가 날 싫어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의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울다가 이제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이제 깨끗하지 않아서, 말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나 여기 되게 오래 있었어. 아주 엄마는 날 못 찾았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애가 이제 눈물을 훔치던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거기가 구멍 뚫린 하수도 뚜껑 있죠. 거길 가르치는 거예요. 하수구 뚜껑. 그래서 제가 저길 가리키길래 뭐야 하고 그쪽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아저씨 가지마. 난 깨끗하지 않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원래 엄마 아빠는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널 찾지 않을까? 엄마라면 분명히 널 반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살짝 약하게 미소를 띠면서 진짜 그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부모님은 너가 어떻든 좋아하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순간 얘가 싹 사라졌어요. 제 앞에서. 근데 이미 그때는 홀령들 볼 때 되게 평범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물론 얘도 겉모습은 되게 평범했어요. 근데 애가 저한테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기타 이런 걸 들었을 때 당연히 홀령이라는 걸 눈치챘죠. 저도 평범하지 않다는 건 눈치채고 애를 달래주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어쨌든 애가 사라지고 나서 아까 전에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맨홀 뚜껑 있잖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그 맨홀 뚜껑을 가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후레쉬 비추면서 이렇게 눈구멍 들이대고 그 안을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반쯤 부패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시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평범한 모양새의 귀신은 많이 봤어도, 그리고 내가 직접 셋째 작은아버지 시신 그 염하듯이 막 알코올 솜으로 닦아드리고 막 향도 피우고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부패해서 죽어있는 건 저도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바로 119, 112 전화했더니 곧장 출동하더라고요. 막 사람들 구경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출동했던 119, 112 대원분들께서 저한테 어떻게 발견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맡아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심하게 코를 찔러가지고 나와보니까 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냄새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작은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맡았던 냄새가 이런 게 사람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던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냄새가 헬스장 그 창문 쪽으로 풍겨 나오니까 그걸 저도 이제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던 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에 그 하수도 쪽 수리하는 동안 그 뚜껑을 열어놨는데 그 여아가 그 뚜껑 열린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실족해서 떨어진 건데 애가 떨어지면서 약간 정신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뭐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근데 인부가 그 애를 확인하지 않고 뚜껑 그대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엄마는 애가 거기 빠졌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거고, 나중에 아이가 발견되고 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아이의 부모 중에 이제 대조하다 보니까 그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얼마 동안은 헬스장 가면은 그 하수구 있는 쪽에서 엄마 곡소리가 며칠 동안 들렸어요. 진짜 그때 처음으로 엄청 회의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귀신을 구분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은 사람도 찾아내고 보게 됐구나라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좀 싫어질 정도로 그때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살면서 계속 이걸 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속될 것 같던 이 증상이 제가 한 30 초반쯤 되니까 이제 돌연 사라지더라고요. 뭔가 없어질 때는 다른 예조나 뭐 꿈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올 때처럼 갈 때도 되게 평범하게 사라졌어요. 왜 그런 보이는 눈과 들리는 귀를 가지게 되는지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작은아버지를 보내드린 뒤에 그게 저한테 나타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약간 죽은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들이랑 좀 달라요. 사람들은 사람 죽고 나면 거기가 흉흉한 장소나 무서운 장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거기를 바라보는데, 저는 그런 귀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좀 가여운 존재?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